안녕하세요.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오늘은 인류가 불로장생의 문을 열었다는 주제로 말해볼까 해요. 잠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노화를 막겠다고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힌트 드릴게요. 오젬픽이니 위고비니 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 있죠? 2033년에 1,700억 달러까지 간다고 해서 다들 난리잖아요. 그 시장보다 100배가 넘어요. 27조 달러예요. 하나로 하면 약 3경 6천조 원. 이게 도대체 얼마냐면 한국 GDP의 200배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돈은 전부 노화를 늦추는 데 쓰였어요. 영양제, 시술, 약물, 전부 다 시간을 조금 미루는 거였거든요. 근데요, 올해 초부터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6년 1월 28일, 미국 FDA가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세포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약물의 임상시험을 승인했어요. 늙는 걸 늦추는 게 아니에요. 되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누가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성공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뒤집힐 건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바로 시작해요. 오늘은 크게 4막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늙는지, 그 진짜 이유. 두 번째, 세포를 젊게 되돌리는 기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세 번째, 돈 안 들이고 지금 당장 내 몸에 적용할 수 있는 저속 노화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 기술이 성공하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생각보다 마지막 파트가 제일 무서워요.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지도를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지도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늙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 왔어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전국을 뒤졌고 중세 연금술사들은 영생의 엘릭서를 만들겠다며 평생을 바쳤죠. 전부 실패했어요. 현대의학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암을 공격하고 심장병을 치료하고 치매를 늦추려고 했지만 이 모든 질병의 뿌리인 노화 그 자체는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한 거였어요. 최장수 기록, 프랑스 잔 칼망 할머니, 122세 164일, 1997년 사망.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류 최장수 기록이 잔 칼망 할머니의 122세 164일인데 1997년 이후로 거의 30년째 깨지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이 벽이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2026년 1월 28일 보스턴에 있는 작은 바이오텍 회사 하나가 역사를 바꿨어요.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이 회사가 미국 FDA로부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포 회춘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거예요. 회사의 CEO 제리 맥러플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만의 날이 아니에요. 과학 전체를 위한 변혁의 날이에요. 부분적 후성 유전체 리프로그래밍 분야를 위한 변혁의 날이고요. 뭔가 거창한 것 같죠? 근데 정말 거창한 거 맞아요. 이건 그냥 신약 하나 승인된 게 아니에요. 노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수천 년의 리듬에 인류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낸 날이에요.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머스크의 X에서 이렇게 썼어요. 임상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물었어요. 이게 마이너백이냐고. 싱클레어의 답은 단 한 글자였어요. Yes.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과 하버드 교수가 공개적으로 나눈 이 짧은 대화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을 이 분야로 돌리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가능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질문 하나. 우리는 왜 늙을까요? 오래된 상식은 이거예요. DNA가 손상되니까. 세포가 기속 분열하면서 유전자에 오류가 쌓이고 그 오류들이 쌓여서 결국 몸이 고장난다는 거죠. 근데 하버드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2023년에 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었어요. 그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DNA 자체가 망가져서 늙는 게 아니라 DNA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면서 늙는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비유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DNA는 하드웨어예요. 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칩처럼 80살이 돼도 태어날 때랑 거의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드웨어가 멀쩡해도 윈도우가 엉망이면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후성 유전체, 에피제놈이 바로 이 운영체제예요. DNA에 붙은 화학적 태그들이 어떤 유전자를 켜고 끌 건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젊을 때는 이 태그들이 완벽한 위치에서 완벽한 신호를 보내요. 간세포는 간 역할을 하고 심장세포는 심장 역할을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태그들이 제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해요. 도서관을 상상해보세요. 수십만 권의 책이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으면 원하는 책을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책들을 마구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서관은 여전히 존재하고 책도 그대로인데 아무도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세포도 똑같아요. DNA는 멀쩡한데 운영체제가 엉망이 되니까 세포가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싱클레어 교수는 정보의 손실이라고 불러요. 노화는 DNA의 파괴가 아니라 후성 유전적 정보의 소실이라는 거예요. 노화 이퀄 후성 유전적 정보의 소실.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정보는 복구할 수 있거든요. 망가진 하드웨어는 갈아 끼워야 하지만 엉망이 된 운영체제는 다시 설치할 수 있잖아요. 포맷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론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있어요. 2013년 UCLA의 스티브 호르바스 교수가 만든 후성 유전학적 시계예요. DNA에 붙은 메틀기라는 분자 태그의 패턴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50세인데 몸은 60세일 수도 있고 반대로 40세일 수도 있는 거죠. 호르바스 시계 이퀄 생물학적 나이 측정 도구. 측정할 수 있으면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그 잃어버린 정보를 복구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일본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에게 돌아갔어요. 그의 발견은 과학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단 4개의 유전자만 활성화시키면 이미 늙은 피부세포도 막 수정된 배아세포처럼 완전한 백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OCT4, SOX2, KLF4, C-마이크 이 4가지가 야마나카 인자예요. 스마트폰을 완전히 공장 초기화하면 처음 샀을 때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야마나카 인자는 세포의 공장 초기화 버튼이에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함정이 드러났어요. 완전히 초기화된 세포는 자기가 원래 뭘 했는지 기억을 잃어버려요. 피부세포는 자기가 피부라는 걸 잊고 심장세포는 심장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치면 공장 초기화를 했더니 사진, 앱, 연락처 전부 날아간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체성을 잃은 세포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증식하기 시작했거든요. 테라토마라고 불리는 종양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종양 안에는 이빨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심지어 눈 같은 조직이 형성되기도 해요. 정말 말 그대로 괴물 종양이에요. 실험동물에게 야마나카 인자를 그냥 주입했더니 젊어지기는커녕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테라토마는 정체성을 잃은 세포가 만드는 혼합 종양이에요. 영원한 젊음의 열쇠가 동실 판도라의 상자였던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아주 잔인하게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과학자들은 10년 넘게 이 딜레마와 씨름했어요. 완전한 초기화가 아니라 부분적인 초기화는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요. 마치 스마트폰을 리셋하는데 사진이랑 연락처는 백업해 두는 것처럼요. 그리고 2020년 싱클레어 연구팀이 돌파구를 찾아냈어요. 4개 인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C-마이크를 빼고 나머지 3개만 쓰면 세포가 부분적으로만 젊어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C-마이크가 암을 유발하는 주범이었거든요. 이걸 빼니까 종양 위험이 확 줄었어요. OCT4, SOX2, KLF4, 줄여서 OSK. 이 3개의 조합이 바로 부분적 후성 유전체 리프로그래밍 퍼의 핵심이에요. OSK 팩터는
OCT4 플러스 SOX2 플러스 KLF4 이퀄 부분적 세포 회춘. 이 기술은 세포의 시계를 되돌리면서 세포가 자기 역할을 잊지 않게 해줘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데 내 문서랑 사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이 2020년 12월 세계 최고 과학저널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했어요. 타이틀은 시간을 되돌리다 였어요. 자, 그래서 이 기술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적용하기로 한 건데 왜 하필 눈을 골랐을까요? 라이프 바이노사이언스가 첫 번째 임상 대상으로 눈의 시신경을 선택한 데는 냉철한 계산이 있었어요.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된 중추신경계이면서도 주사 한 방으로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뇌에 직접 약을 넣으려면 두개골을 열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눈은 그냥 주사 한 방이면 돼요. 타겟 질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녹내장, 글라우코마. 전 세계 비가역적 실명의 1위 원인으로 지금 약 8천만 명이 앓고 있어요. 두 번째는 NAION, 비동맥성 전방허혈성 시신경 병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눈의 뇌졸중이에요. 5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급성 시신경 질환인데 현재 FDA가 승인한 치료제가 단 하나도 없어요. NAION은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2, 3년 안에 반대쪽도 잃을 확률이 20%에서 30%나 된다고 해요. 환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RESONK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OSK 3개의 유전자를 바이러스 껍데기에 실어서 손상된 세포에 직접 전달해요. 바이러스는 원래 세포 안에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 능력만 빌려 쓰는 거예요. 해로운 부분은 다 제거하고 유전자 택배 기사로만 활용하는 거죠. OSK가 세포 안에 들어가면 수백 개의 유전자들이 연쇄적으로 켜지면서 후성 유전체가 젊었을 때의 패턴으로 재설정되기 시작해요. 뒤죽박죽 섞여있던 도서관의 책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장치도 설계했어요. 독시사이클린 스위치라고 불리는 건데 원래는 항생제인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만 OSK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복용을 중단하면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죠. 독시사이클린 스위치는 유전자 활성화 리모컨.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의 실험에서 으깨진 시신경이 재생됐고 녹내장으로 잃었던 시력이 회복됐어요. 후성 유전학적 나이 기준으로 시신경의 나이가 75%나 젊어졌어요. 60세의 시신경이 15세의 시신경처럼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신경 백물학적 나이 75% 역전, 영장류 실험 확인. 후속 영장류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에서 입증된 거죠. 이번 일상 임상 시험에는 녹내장 또는 NA4EON 환자 약 12명이 참여해요. 양쪽 눈이 아니라 한쪽 눈에만 직접 주사하고요. CEO 맥클로플린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초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간세포 회춘 데이터가 곧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이 분야에 누가 얼마를 쏟아붓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재밌는 건요, 노화 역전 기술에 가장 적극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건 화이자나 노바티스 같은 전통적인 제약회사가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억만장자들이에요.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베팅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인터넷, 스마트폰, 전기차, 우주여행까지요. 그들 눈에 노화 역전도 같아 보이는 거예요.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공학적 문제로요. 2022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러시아 출신 억만장자 유리 밀너가 알토스 랩스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투자금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었어요. 바이오텍 역사상 최대 규모의 창업 자금이었어요. 이 회사에 야마나카 인자를 발견한 야마나카 시냐 교수 본인이 합류했어요. 연봉이 일반 연구기관의 10배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뛰어들었어요. 본인이 공동 설립한 뉴 리밋은 작년에 1억 3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에 약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이 회사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인간 수명에 정확히 10년을 더하는 거예요.
구글도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세워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다들 미쳐서 달려드는 걸까요? 숫자를 보면 이해돼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3년에 1,700억 달러까지 간다고 다들 환호했잖아요. 오젬픽 위고비 얘기예요. 근데 항노화 경제 규모는 이미 27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비만 치료제의 100배가 넘는 거예요.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리프로그래밍은 바이오 세계의 AI와 같습니다. 모두가 자금을 쏟아붓는 곳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일부지만 젊어지고 싶은 사람은 전부잖아요. 이보다 큰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쟁에서 누가 앞서 있냐면 2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회사,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예요. 하버드의 기초 연구를 라이센스해서 인간 임상까지 가장 먼저 도달한 거죠. 속도가 곧 경쟁력이에요. 물론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싱클레어 교수는 과거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포도주 성분이 수명을 연장한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됐거든요. 연구 결과가 재현되지 않으면서 노화 구루라는 냉소적인 별명도 붙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라요. 후정 유전체 리프로그래밍은 여러 독립적인 연구팀에서 재현됐어요. 쥐에서 됐고 영장류에서도 됐어요. 이제 인간 차례예요. 오늘 영상의 중반부. 여기까지 봤다면 이 분야의 절반은 이해한 거예요. 잠깐, 너무 먼 얘기만 했죠. 유전자 치료는 아직 임상 단계이고 내 지갑에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건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어요. 그것도 돈 거의 안 들이고. 잠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인데 앞서 얘기한 운영체제 이론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한테서 받은 DNA가 내 수명과 건강을 결정한다고요. 근데 최근 연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유전자 30% 플러스 생활습관 70%는 내 수명. 유전이 30%,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70%예요. 후천적 환경과 생활 습관이 유전자 발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1. 혈당 관리. 내 세포의 분열 스위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아까 DNA를 보호하는 텔로미어 얘기했잖아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지고 50, 60번 분열하면 세포가 멈춘다고. 근데 문제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세포 안에 분열 스위치, 학술적으로 mTOR라는 기전이 강제로 켜진다는 거예요. 안 분열해도 될 때 억지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분열 횟수가 훨씬 빨리 소진되고 세포가 조기에 노화돼요.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해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아요. 근데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앞에 먹은 음식들이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실전 팁, 마라탕. 먹기 전에 달걀 하나 먼저. 단백질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충해줘요. 2. 수면. 뇌의 하수도 시스템을 가동하라. 우리 뇌가 쓰는 에너지가 약 30%예요. 체중의 2%밖에 안 되는 기관이 에너지의 30%를 쓰는 거죠. 많이 쓰니까 노폐물도 많이 나와요. 이 노폐물이 쌓이면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생겨요. 뇌세포가 파괴되고 뇌가 노화되고 뇌가 노화되면 뇌가 컨트롤하는 모든 장기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성화돼요. 뇌의 혈관이 확 넓어지면서 뇌척수액이 들어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거든요. 뇌의 자동 하수도 시스템이에요. 글림파틱 시스템은 잘 때만 작동하는 뇌 청소 시스템. 문제는 이게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해요. 너무 오래 자면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요.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 반에서 9시간 사이예요. 3. 생체 리듬,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마라.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서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노화에 지옥 구간이 있는 거예요. 34세 전후, 60세 전후, 78세 전후 이 3번에 걸쳐서 노화 관련 단백질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노화 폭발 구간, 34세, 60세, 78세 전후. 그래서 특히 30대 중반에 접어든 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이 시기의 생활 습관이 이후 수십 년의 노화 속도를 결정해요. 일주기 리듬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잠을 재워요. 이 사이클이 빼지면 모든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져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시는 분들 생물학적으로 정말 빠르게 노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4. 찬물 샤워와 운동, 세포에게 적당한 위기감을. 이게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인데요. 세포에게 가려운 스트레스를 주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찬물 샤워를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위기감을 느껴서 생존 모드로 전환돼요. 항산화 호소가 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강화되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요. 아침 30분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십억을 들여 자기 몸을 실험하는 억만장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90%는 사실 공짜예요. 수면, 식사 순서, 햇빛, 운동, 이것만 잘 지켜도 27억짜리 건강 프로그램의 70%는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 할게요. 이 기술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관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경제적으로요. 60세에 은퇴하고 연금 받으며 노후를 보내는 생애 설계 자체가 무너져요. 만약 80세에도 40세의 몸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은퇴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력 50년, 60년이 표준이 될 수도 있어요. 65세 은퇴, 65년 연금, 연금 시스템 붕괴 위기. 연금 시스템도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해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130세까지 산다면 일한 기간보다 연금 받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저출산 문제도 얽혀 있어요. 미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4년에 1.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2024년 0.75명에서 2025년 0.8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 미만이에요. 한국 합계 출산율 0.8명, 2025, OECD 최저, 유일한 1.0 미만 국가. CEO 맥라플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구 대체율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한 인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수입니다. 젊은 사람이 안 태어나면 늙은 사람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예요.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계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따로 있어요. 누가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 치료제는 원래 수억 원대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비쌀 거예요. 그러면 부유층만 젊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그대로 늙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산 격차가 곧 수명 격차가 되는 거예요. 수명 불평등, 돈이 곧 수명이 되는 사회. 늙지 않는 부자와 늙어가는 가난한 사람, 이 구도가 고착된다면 이건 새로운 형태의 계층 사회가 돼요. 역사상 유례 없는 종류의 불평등이죠. 스마트폰처럼 결국 대중화될 거라는 낙관론도 있어요. 처음에 수백만 원 했던 휴대폰이 지금은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스마트폰과 유전자 치료의 제조 비용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아직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그리고 더 철학적인 질문도 있어요.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삶의 의미는 어떻게 바뀔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건 아닐까요? 이건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할게요. 2026년 1월 28일 FDA의 승인은 하나의 약이 승인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그건 노화를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조건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암이나 당뇨처럼 노화도 이제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세계 최고 대학의 교수가 만든 회사가 세계 최고 규제기관의 공식 허가를 받아서요.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 최고 운영 책임자 마이클 링겔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처음으로 회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분야를 주목하세요. 진시황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꿈꿔왔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드디어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물론 일상 임상은 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쥐에서 됐다고 사람에게서 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신약들이 동물 실험에서 성공하고 인간 임상에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시도조차 안 했던 것과 시도할 수 있게 된 건 천지 차이예요.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추신경계는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상식이 뒤집히는 거예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척수 손상 같은 질환들에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의 문이 열리는 거죠.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의학사전에서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될 ER100의 첫 인간 데이터. 그것이 이 긴 여정의 첫 번째 답이 될 거예요. 늙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 되는 시대가 정말로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보다 내일이 그 답에 한 발 더 가까운 건 맞아요. 오늘 핵심만 정리하면요. 첫째, 노화는 DNA 손상이 아니라 후성 유전적 정보의 소실이에요. 운영체제가 망가진 거라 다시 설치할 수 있어요. 둘째, 2026년 1월 FDA가 세포 회춘 치료의 첫 인간 임상을 승인했어요. 올해 말 첫 번째 인간 데이터가 나와요. 셋째,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혈당 관리, 충분한 수면, 생체 리듬 유지예요. 이것만 잘해도 수명이 10에서 20년 달라져요. 이 영상은 특정 투자 종목이나 치료법을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의학적, 투자적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본인이 직접 판단하세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 또는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술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 정할 때 진짜 참고해요. 다음에는 AI가 신약 개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